안녕하십니까.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VIP 쪽에서 수석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경제TV 애널리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송에 좀 나갔었고요. ETP 경제연구소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 말씀드렸거든요.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고,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가 어떤 형태로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금융권, 은행과 증권사 쪽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고, 현재 우리가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에서 어떤 부분을 강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회사의 평가는 어떤 건지, 거기까지 마무리가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제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학교를 먼저 나옵니다.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나오죠? 문과하고 하고요. 예, 이과로 나눠집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나와요. 예, 저도 문과 나왔습니다. 저는 법상경계열 쪽을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는 직장하고 입사하고 퇴사를 하게 되죠. 인문계열도 한 작가 정도 하면 잘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과는 자연계열, 공학계열 이렇게 빠지죠. 예, 대부분 다 저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공학계열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제 친구도 연구소에서 연구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 고민은 뭐냐면 40대 중반에 퇴직을 하고 나서 뭘 할까 항상 고민해요. 그러면 수렴하는 게 뭐냐면 나중엔 닭집을 하게 됩니다. 졸업하고 나서. 한 20년 동안 열심히 근무를 하고 났는데 50대 중반에 명예퇴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는 닭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와중에서 우리가 뭘 챙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또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이게 닭튀김 수정 공식이라고 합니다. 퇴직자 자산가 그리고 자영업 투기. 그러니까 퇴직자는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자영업을 하게 되고요. 자산가들도 할 게 없으니까 돈은 있으니까 투자 아니면 투기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가다 보면은 그게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닭집도 수백 명가가 되잖아요. 그 중에서 성공 확률은 1%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99%는 다 말아먹은 거죠. 그럼 중산층에서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그 가중을 좀 버리고 어떻게 좀 돈을 모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머니가 주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도 그 부분 때문에 오셨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끼고 저축해서 부자 될 거야. 이거는 저희 아버지 마음들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국제시장을 보시면서 많이 웃었는데요. 그때는 80년대, 70년대는 은행에 담가 놓으면은 20%, 15% 이자 나왔습니다. 충분히 중산층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마인드 가지고는 부자가 되지 못하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72법칙. 1% 이자 가지고 72년 걸립니다.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내가 투자를 할 것인가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적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금융 환경은 몰아내고 있어요. 우리들은. 투자의 환경으로. 그럼 투자의 환경 쪽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위험한 게 리스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리스크를 위험이다? 라고 제가 정의를 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리스크는 어떤 거죠? 리스크는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 자, 재테크 수단에 대한 선호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1억을 나눠드렸죠. 1억 뒤에다 뭐라고 쓰셨습니까? 나 은행에 적금할 거야. 아니면 증권사 펀드 투자할 거야. 닭집 차려야지. 이렇게 쓰셨습니까? 99% 망합니다. 대부분 뭐라고 쓰냐면 안정추구형 48.3%입니다. 아직까지도 본인의 틀 질서를 깨부수지 않은 상황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성은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해결책이 있어야지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쭉 가가지고 적극 투자형은 11%밖에 안 돼요. 선호하는 재테크 수단을 보게 되면 은행 예적금이 58%입니다. 72년 걸립니다. 1억, 2억 되려면. 아무런 대안 자체도 없는 거겠죠. 그럼 리스크는 뭐냐면요. 불확실성이에요. 재테크를 하고 싶어 하시고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미래는 불안하니까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와 있습니다. 이 재테크는 열매는 굉장히 달콤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리스크가 따라 붙습니다. 그럼 리스크는 위험이 아닙니다.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 그러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불확실성을 줄이면, 아니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구조화를 짠다면,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할 수 있다면 시장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뭡니까? 리스크를 어떻게 잘 줄일 것이냐입니다. 이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넘길 수가 있다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새로운 대체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행 안 된다는 얘기죠. 증권사 펀드 넣어봤더니 그것도 잘 안 돼. 그리고 주식 직접 투자해 보셨잖아요. 예. 성공한 분들 1%도 제가 못 봅니다. 제가 관련 사업 쪽에 하고 있지만 1%도 제가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 친구가 이제 한 1,000억 정도를 KB 쪽의 은행 쪽에서 이제 들려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네가 운영 잘못하면 이 1,000억 그냥 수익률 악화되겠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렇지 뭐 내 능력에 의해서 수익률이 나오지. 그럼 넌 지금 투자하는 게 가치 투자는 아니네? 네가 그냥 숫자 매매하는 거네?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나는 가치 투자를 하는 건 아니야. 그냥 주식 그냥 사고 파는 것 뿐이야. 매매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 가치 투자는 뭘까? 아까 전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치라는 건 뭐냐면 내가 돈이 유입이 돼가지고 그 유입과 동시에 그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성장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투자한 그 금액 자체도 올라가는 성장이 돼야겠죠. 그러면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가져가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가치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숫자 게임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럼 그 대체 투자를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거는 80대 20의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파레토의 법칙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시장에서 끌어가는 리더는 20%다. 그리고 자연의 법칙도 20%다. 투자의 세계도 20%다. 돈 따는 사람들은. 리더들이. 그럼 이 80대 20의 법칙에서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는 항상 앞선 정보를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80%는 상식이 될 때 알아봅니다. 카카오톡 아시죠? 모르시면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닙니다. 아니면 조금 연세 있으신 분. 아니면 우리 유치원생들. 예. 그 친구들은 이제 모르니까. 예. 보지 못했으니까. 사용을 안 하니까. 하지만 20대부터 해가지고 최소 저희 아버지도 쓰시니까 70대까지 카카오톡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질서가 되어 있어요. 질서가 되어 있다는 건 뭐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5년 전에 만약에 제가 카카오톡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드렸다. 하셨겠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웃으는 거 보니까 안 하시는 것 같아. 안 하십니다. 왜? 내가 모르는 기업이야. 그리고 이 기업에 실체가 없어. 뭐가 내가 눈에 보여야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체가 있는 순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는 순간 그 기업에서는 가치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아까에서도 상장 얘기했거든요. 상장되는 순간 CEO는 가장 높은 가격에, 가장 높은 가치에 자기 자신의 기업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설렁설렁 이해하게 되죠. 왜? 돈 벌었잖아요. 그럼 성장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진장 열심히 일합니다. 아주 노력을 하고 150% 열심히 합니다. 그런 구조거든요. 20%는 핵심과 본질을 이해하고 있어요. 80%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는 거죠. 카카오톡 보여야지만. 근데 카카오톡 지금 다음하고 합병했죠? 상장됐어요. 상장됐습니다. 한 5년 전에도 한 10,000원 정도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 뭐 20만 원 넘어가니까 그냥 숫자 게임만 하고 있는 거죠. 20만 원 살 것이냐, 20만 5천 원에 살 것이냐. 그 차이일 뿐이겠죠. 그리고 20%는 정보 분석력이 있지만 80%는 항상 주변 눈치만 살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 친구가 이제 외환 진료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애널리아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한테 특징이 있어요. 좋은 학교 나왔어요.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해외 유학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 동안 공부하고 나서 국무은행에서 지금 16년 차 딜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그 사람과 그 친구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정보력을 받아들이는 정보 전달 순서가 맨 마지막에 있어요. 만약에 삼각형이라고 본다면 그 친구는 꼭대기에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맨 꼭대기에서 정보 전달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 언제 받죠? 미디어에 나오면 받아요. 자, 나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정보는 정보가 아니죠. 정보는 항상 독점적이어야 된다. 독점적일 때 그 정보를 소유해야 되죠. 그럼 뭐가 투자에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정보 분석력까지 있죠. 무슨 얘기냐? 정보를 똑같이 받았어. 여사님하고 저하고 정보를 똑같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정보를 소화하는 거하고요. 그리고 여사님이 소화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겠죠. 그렇죠? 그 친구가 정보 소화하는 건요, 딱 보자마자 1분 만에 딱 나와요. 여러분들은 한 달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느려집니까? 투자 시기가 느려져요. 적절한 투자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에서 나오는 기업은 여러분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기업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보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보 판단 누가 합니까? 전문가들이 다 합니다. 전문가들이.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이해를 못하니까 주변에 눈치만 계속 살펴요. 아이, 저 팀장이 또는 저 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 같기는 해. 근데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투자에 대해서 망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본인이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분은 이제 아무런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이걸 깨부시지 않는다면 뭐가 들어오지 않냐? 자기한테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20%는 그래서 트렌드를 선도해 가죠. 80%는 트렌드를 쫓아가는, 계속 봅니다, 이게.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본인의 틀을 깨지 않는다면 이건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타켓 컴퍼니에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70년대, 80년대에 은행의 이자가 높았기 때문에 이 은행 많이 이용했어요. 그러고 나서 중산층도 될 수 있었고요. 지금은 중산층 이상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 클라이언트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셨습니다. 70년, 80년대 은행을 통해가지고 누구한테 갔습니까? 결국은. 타켓 컴퍼니에 흘러 들어갔죠. 결국 그 돈은 다 누가 먹었습니까? 은행이 다 먹고 이자를 클라이언트 주는 성격을 구조 갖고 있었죠.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재무적 구조나 아니면 사업 비즈니스적 구조를 안정화시켜가지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타켓 컴퍼니에. 근데 이 타켓 컴퍼니는 지금 누가 됐습니까? 삼성그룹 됐고요. 현대그룹 됐고요. 대림그룹 됐고, SK그룹 됐고, 기타 등등 100대 그룹 다 됐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은행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만드신 겁니다. 여기에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은행 이자가 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어떻게 가요? 증권사로 들어가요. 펀드. 그렇죠? 9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2000년대 초중반까지 재밌게 돈의 흐름이 바뀝니다. 들어갔어요. 그때 얘도 돈을 굴려야 되잖아요. 어디 가니까 또 이쪽 가는 거예요. 또. 그래 놓고 여기서 다 먹고 살다가 나머지 얘 주는 그런 성격이 돼버렸는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저 흐름 자체가 뭐냐면요. 산업 경제 임계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서 과거에 투자됐던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 산업 전망도입니다. 자동차, 와우, 현대자동차요. 조선, 우리나라 진짜 80년대, 70년대 엄청났죠. 일반 기계, 철강, 석유화학, 정유, 섬유, 가전 다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다 들어갑니다. 자, 기상도 보겠습니다. 다 흐립니다. 비도 옵니다. 석유화학에. 그쵸? 전망이 좋습니까? 전망이 안 좋아요. 왜? 산업 경제가 임계점에 다 달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거야. 주기가, 옛날 산업 주기가요, 15년에서 20년 정도 갔어요. 20년 정도. 근데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다 이런 기업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왜 2000을 돌파하지 못합니까? 저한테 물어봅니다. 4년 동안 왜 횡보합니까? 라고. 당연하죠. 이런 기업들이니까. 이런 기업들을 재구조화해야 됩니다. 재구조화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창조해야 되죠. 경제를. 창조 경제하려면 기업을 재창조해야 됩니다. 어떤 기업들로? 바이오, IT 베이스화한 기업, IT 하드웨어, IT 소프트웨어한 기업들, 미래 산업군들이겠죠. 바이오 기업들, 유니크한, 그리고 에너지 사업들, 그리고 컬처 미디어. 왜? 독창적인 거는 따라잡지 못합니다. 저것도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미지 특허도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위에나 한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위에나 한류. 위에나 한류가 뭐냐면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컨텐츠로 우리 사람들이 생산하고 우리 기업들이 생산해가지고 역수출되는 겁니다. 그게 위에나 한류입니다. 자본은 누가 됐습니까? 중국이. 만들어내니까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한국이. 그래놓고 어디서 팔립니까? 중국에서. 지금 이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니까? 10년 후에. 이건 좀 10년 후는 좀 크죠. 한 2년 후, 3년 후, 5년 후. 이 기업들, 미래 산업군들이 어떤 산업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기회를 받아야 되는데 이 과거의 기업에서 벗어나야지 본인한테 뭐가 들어옵니까? 투자, 이익, 투자 순위, 자금 흐름이 안으로 들어와요. 과거에 도태되어 있는 산업을 계속적으로 매매해 보십시오. 증권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걸 합니까? 창조 경제하겠다는 거예요. 시중에 떠돌고 있는 400조의 돈을 창조 경제, 창조 금융, 창조 기업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유입을 해가지고 기업을 키워가지고 이 기업군들을 상장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2,500 가고요. 3,000 넘어가고 5,000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 시총 얼마입니까? 200조. 220조 정도 됐네,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한 130만 건 올라왔으니까. 100만 원 떨어졌을 때는 200조가 좀 안 됐습니다. 알리바바 아시죠?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한 반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반은 모르는 거예요. 네. 알리바바 몰라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면 삼성전자는 다 알아. 네. 알리바바 반은 모르세요. 근데 그 알리바바가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더 빨리. 그러면 얼마입니까? 240조입니다. 시총 가격이. 근데 알리바바는 눈에 보이는 기업이 아니에요.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눈에 보입니다. 제 핸드폰도 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플랫폼 경제학이 앞으로의 미래 진행형입니다. 그게 작년에 우리가 투자했던 약, 그리고 브리커머스. 이 두 부분이 핵심이 될 수가 있겠죠. 미래 산업군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뭐가 옵니까? 찬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도 재밌는 거는, 저 방향으로 갑니다, 이제. 여기는 예전 산업군들은 15년, 20년 주기예요. 이 주기는 5년으로 짧아졌습니다. 5년입니다, 5년. 무슨 얘기냐? 이 핸드폰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엔 2D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 3G 넘어가고, 4G 넘어가고. 이게 얼마 만에 바뀝니까? 2, 3년 만에 그냥 계속 바뀌어요. 그게 고정화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고정화되어 있지 않다. 굉장히 주기가 빠르게 바뀝니다. 그러면 그 적절하게 거기서 뭐가 투입이 돼야 됩니까? 그 기업에 자금 수요를 해줘야지만이 한 단계 도약이 될 거 아니야. 자금 순환 기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금 순환적 기능을.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클라이언트도 IT 베이스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 핸드폰 쓰고 있다니까요. SNS 하고 있고요. 트위터 하고 있고요. 카카오톡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앱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안 돼 있습니까? 얘네들은 아직까지도 제도적으로 구태여 의연한 과거의 제도를 70년대, 80년대 제도 지금까지 끌고 와 있어요. 안 되겠다.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창조 금융해야지. 왜? 여기서는 자금 수요를 못 해주는 거예요. 이 기업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보자 이거지. 어떻게? 다이렉트로.
다이어트를 한번 가보자 이거지. 요거는 플레이 되세요? 안 되는구나. 잠깐만요. 왜 플레이가 안 되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바로 플레이 하겠습니다. 넘어섰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은 주식 한 주 받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반면 헐값의 지분을 챙겼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은 수천억대 돈 이학수 속에 나옵니다. 앉게 됐습니다. 예. 제가 존경하는 분이긴 한데. 삼성 SDS가 주식 상장을 위해 공모주 청약을 받은 결과 최종 경쟁률은 134대 1을 기록했습니다. 134대 1 나왔습니다.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청약이 몰리면서 모인 증거금만 모두 15조 원이 넘습니다. 장외 거래가 35만 원 안팎이던 주식이 절반 수준인 19만 원에 공모가가 정해지면서 청약 과열이 빚어진 겁니다. 경쟁률이 높다 보니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주식 수는 크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1억 원의 증거금을 넣은 경우 1억 원 넣는데 7조 배정받았어요. 19만 원 공모가인데 140만 원 나왔습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선물사 예. 보통 이제 유통 구조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80%의 파레토의 법칙의 대중들은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가격 거래를 하게 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격 거래입니다. 가격 거래. 가치 거래가 아닙니다. 38만 원 상장 가격입니다. 공모 가격은 좀 달라요. IPO에서는. 근데 여기서도 19만 원이었거든요. 경쟁률 134대 1 나왔었죠. 뉴스에 나온 것처럼. 프리 IPO 시장이었습니다. IPO 하기 전에 2년, 3년 전의 시장입니다. 이때는 한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그 정도 거래를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삼성 SDS 같은 회사를 3만 원이나 5만 원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본인 혼자 사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혼자 사시려고 저한테 와가지고 그죠? 삼성 SDS 배워봤는데 액면가가 있겠죠. 당연히 얼마인지 아까 보셨죠? 500원이었습니다. 그럼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뭐가 성장된 겁니까? 가치가 성장된 거겠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500원 땡. 프리 IPO 시장까지 갔으니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어느 정도 가치 상승했구나. 이미 가치 다 끝났어요. 상장하니까 이제 돈이 붙으니까 상장에서 100% 터졌습니다. 그때부터 26만 원, 23만 원까지 뚝 떨어지고. 이게 바로 주식의 흐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다수의 80%는 여기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어디서 거래할까요? 어디서? 여기서 거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이 뭐가 옵니까? 나중에는 월이 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벽이 있어요. 아무한테 기회 주지 않아요. 아무한테나. 시장은 냉정한 거거든요. 돈 있는 사람, 파워게임에서 지는 사람들 참여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연어예요. 2010년도에 캐나다에서 우승이 아닙니다. 금메달이었죠. 올림픽이었기 때문에. 저 뛰는 거 보세요. 점프력.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었죠.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죠. 성장을 해서 저 캐나다에서 금메달 따는 영상입니다. 점프 한 번만 더 보고 넘기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연아가 혹시 세일하자대 죽음의 무도 등 김연아의 경기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그녀를 향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완성도 높은 기술과 이건 김연아가 성장한 과정을 보는 겁니다. 2등과는 20점 이상의 압도적인 점수. 과연 김연아가 금메달을 어떻게 땄을까 하는 거 과정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애떠 보이죠? 그쵸? 금메달 따기 전에 한 4, 5년 전 영상입니다. 피겨스케이트 선수로 떠오른 김연아.
김연아는 피겨스케이트 선수의 체형을 타고났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녀가 처음부터 여왕으로 태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김연아가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 세계 주니어 피겨 선수권 대회 은메달을 따면서부터인데요.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김연아는 숙명의 라이벌 아사다 마오에 대해 겸손한 자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오 선수는 저보다 점프도 굉장히 얕아 보이죠. 한 단계 위 점프도 뛰니까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